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직 공무원 자동차 구조 원리에 대하여 합격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인데 뭐 저의 이력이니까 잠깐 한번 그냥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4년도부터요, 작년인 2020년도까지 출제 경향을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해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구조 원리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기관, 전기, 셰시 파트 외에 기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요. 또는 뭐 전기 파트에 흡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또는 일반 기계공학에 관련된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소폭 없애버리고 우리 주 테마가 될 수 있는 기관, 전기, 셰시 파트에 관련된 사항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기관 파트가요. 전체 100%라고 봤을 때 약 43% 정도의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문제 수 중에서 1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이상이 보통 기관 파트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많은 곳이 셰시 파트죠. 셰시 파트도 역시 기관 파트에 못지않게 출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셰시 파트 같은 경우도 전체의 10문제 중에서 약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셰시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기 파트는 상대적으로 비율도 좀 적지요. 그렇지만 비율이 적은 것은 그만큼의 전기 파트의 분량도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기관이나 셰시 파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분량 파트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출제 빈도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10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는 전기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관 파트에서 전체 한 43% 정도가 기관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관 파트에서도 각각의 파트가 있죠. 그 각각의 파트 부분을 좀 한번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엔진 주요부가요. 전체 43% 중에서도 한 18% 정도로 엔진 주요부 파트에서 많은 비율의 출제가 되고 있더라. 자, 또 한 가지 기관에서도 이제 가솔린 기관, 또 디젤 기관 어떤 이러한 연료장치 관련된 것들이죠. 그렇죠? 연료장치. 물론 연료장치다라고 하면은 가솔린 또는 LPG 또는 디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연료장치 개념에서도 전체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또는 배출가스 이런 것들이 환경적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출가스 관련해서도 대략 한 11% 정도의 출제 빈도수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항목 중에서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요. 보통 약 한 문제 정도는 배출가스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파트 보겠습니다. 전기 파트는 전체 한 20% 정도 된다고 했었죠? 전체 20% 정도에서 축전지, 그렇죠.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많은 출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고, 자, 물론 점화장치도 거의 대동소이하죠. 자, 점화장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솔린 기관이라든가 LPG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크 플러그의 불꽃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디젤 기관은 자기 착화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디젤 기관에는 점화장치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디젤 엔진에는. 그렇죠? 그래서 가솔린 기관 또는 LPG 기관에서 점화장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점화장치에서도 역시 출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거기에 따른 냉난방장치, 우리 뭐 에어컨이라든가 히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냉난방장치라고 하죠. 거기에 냉방장치, 난방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기본 이론 할 때 그때 난방장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으니까 그것들은 뭐 그렇고 그러면 거의 대다수 뭘까요? 그렇죠. 냉방장치입니다. 냉동 사이클의 어떤 사이클 작동 순서라든가 각각의 구성품의 어떤 특징
그다음에 그 특징에서 발생된 냉매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외로 충전 장치 뭐 등등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 파트로 실시 파트가 있는데요. 이 실시 파트는 첫 번째 제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브레이크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전직 관련돼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출제 빈도수가 제동 장치에서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면은 뭐예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데까지의 일련의 장치를 보고 우리는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력 전달 장치에는 뭐 클러치부터 시작해서 변속기, 그다음에 그 변속기에는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가 있고요. 추진축, 뭐 뒷차축도 있을 테고 종감속, 차동기어 장치, 바퀴 뭐 이런 것들이 동력 전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 또한 출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승차감을 좋게 하고 어떤 화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현가, 뭐 타이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디요? 그렇죠. 동력 전달 장치의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별도로 타이어를 뺐습니다. 뺐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합치면은 전체의 한 30% 정도 육박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출제 빈도수가 높은 분야가 동력 전달 장치와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 분석한 내용을 한 번쯤 우리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그 첫 번째, 자, 옥탄가 60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옥탄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옥탄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옥탄가. 자, 이 옥탄가라고 하는 것은요, 연료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우리는 미안합니다. 연료의 착화성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가솔린 기관에서 또는 LPG 기관에서 노크를 방지하는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옥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옥탄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이속 옥탄분에 플러스 그렇죠. 노말 헵탄. 노말 헵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이거의 비율 대 이속 옥탄의 비율을 옥탄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퍼센트죠. 퍼센트.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해줘야겠죠. 그죠? 곱하기 100. 그래서 옥탄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속옥탄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얘와 얘는 비례 관계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옥탄가는 높아지는 거고요. 옥탄가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노크가 그만큼 방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요. 그냥 옥탄가 60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가 아니고 옥탄가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옥탄가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얘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고 이 노말헵탄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지면 또는 노말헵탄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까지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답 암기하고 넘어가면 자, 사람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가 또 딱 나오면 예전에 암기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풀면 좋은데 여기서 옥탄가 6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옥탄가 50이면 뭐냐라고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은 이 사람 헤매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명히 기출문제로서 암기한 것은 옥탄가 60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건데 시험 문제는 옥탄가 50 또는 옥탄가 90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좀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항상 이론적 개념을 좀 충실하게 다져놓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옥탄가 60이라는 얘기는요. 자, 우리 계산해 볼까요? 이속옥탄이 60이고요. 노말헵탄이 40입니다. 이속옥탄이 그러면 자, 이속옥탄이 60이고 노말헵탄이 40입니다. 그럼 이속옥탄이 6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60. 그렇죠? 이속옥탄이 60이고 노말헵탄이 40일 때 옥탄가는 60이 나오는구나. 맞죠?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이속옥탄 60에 세탄 60의 비율을 뜻한다? 아니죠. 이속옥탄이 60이고 세탄은 40의 비율이죠. 그렇죠? 또 노말렙탄 40에 이속옥탄 60의 비율을 뜻한다. 그러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2번이. 자, 알파메틸 나프탈렌. 이 알파메틸 나프탈렌이라고 하는 것은 세탄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파메틸 나프탈렌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알파메틸 나프탈렌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책 찾아보고. 이해되시죠? 그럼 책 찾아보다 보니까 알파메틸 나프탈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알파메틸 나프탈렌이 뭐에 관련된 거야? 아, 세탄가라고 하는 거구나. 세탄가는 연료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수치고 연료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우리는 세탄가라고 한다. 그러면 세탄과 알파메틸 나프탈렌이 합에 대한 세탄의 비율을 우리는 세탄가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학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60, 정답 2번, 다음 문제 넘어가. 또 뭐 읽고 문제답 그러고 하면은 실제 시험 보는 날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다 찍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벼락치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흔히 이렇게 어떤 내용을 이렇게 카페라든가 이런 데 내용을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 뭐 기출 아니 저 뭡니까 기본 이론 뭐로 거기다 시간 많이 투자합니까?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파십시오라고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봤고 저도 수없이 많은 자격 시험을 보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합격의 기쁨도 만끽해보고 여러 번의 그런 것들을 봤었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하는 내용에서 여러 부를 우리는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많은 학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절대 문제답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옥탄가 60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왔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옥탄가가 높은 연료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옥탄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하나는 옥탄가 60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옥탄가가 뭐고 옥탄가는 어떤 식으로 작성되고 이런 것들을 쭉 학습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옥탄가가 높은 연료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뭡니까? 옥탄가가 높다는 얘기는 노크를 방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노말헵탄의 함유량이 높다. 이소곱탄의 함유량이 높다. 옥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소곱탄이 커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소곱탄 플러스 노말헵탄 이것분의 이소곱탄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옥탄가였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증가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그럼 옥탄가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소곱탄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소곱탄의 함유량이 높을 때 옥탄가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문제에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여러 그거에 관련된 사항으로 학습을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쉽게 푸는 겁니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 그냥 옥탄가 60 그게 뭐고 문제 읽고 답 읽고 했을 때 이 문제 딱 접하면은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어떻게 좋은 형태의 기출문제를 제가 뽑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집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조금 하나를 공부하시대로 시간이 조금 늦어질지언정 좀 그거 부분에 대해서 그거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많은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유사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자신 있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이 충실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한번 보면은요. 그 첫 번째가 개념을 충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옥탄가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 개념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문제답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충실하게 개념 정리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요. 포괄적 내용을 담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더라는 거죠. 포괄적 문제. 물론 뭐 하나의 단답형 형태의 그런 문제보다도
약간의 조금 이렇게 좀 꽈져 있고 또는 이거와 이것이 같이 이렇게 접목이 돼야만이 풀 수 있는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좀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이번 시험 문제 너무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이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단답형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은 이번 문제는 쉬웠어, 무난했어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내가 무난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무난합니다. 약간의 좀 난이도가 있이 좀 더 깊이 공부했고 또 기본적 개념 충실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응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문제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지만 그런 데서 당락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기관전기 셰시 전 영역에 나눠져서 출제가 되더라. 자, 아까 우리 위에서 그래프로 분석을 했죠. 기관 파트, 전기 파트, 셰시 파트, 또 기관 파트에서도 기관 주요부, 뭐 가솔린 기관, 배출가스, 디젤 기관 뭐 이렇게 쭉 했죠. 그렇지만 기관 파트에서 꼭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또는 배출가스, 기관 주요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기관 전체로 보면은요. 어디에서 안 나오는 파트가 없습니다. 매 항목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파트는 별로 출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 파트는 내가 공부하기도 너무 짜증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과감하게 버려.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한 문제가 합격을 당락합니다. 만점에 도전하셔야 돼요.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자, 어쨌든 골고루 출제가 되더라. 그리고 올해 안 나왔어. 이 파트에서 올해 안 나왔어. 내년에 또 나옵니다. 또 내년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안 나왔다고 해서 이 파트 등하시 아니면은 그 다음 해에 나왔을 때 망하는 징조죠. 자, 네 번째로요. 친환경 장치 관련 우리 뭡니까? 요즘 한참 대세되는 것이 뭡니까? 일렉트로닉 비클 해서 우리 전기 자동차 말하는 거죠. 또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비클,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그죠? 친환경 관련해서 출제가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장치, 요즘 또 디젤 같은 경우는요,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해서 DPF라든가 또는 그 낙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요소수라고 하는 SCR이라고 하는 그런 장치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환경 관련 굉장히 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요, 그렇더라고요. 많이 카페에 올라오는 사항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계산기 불필요합니다. 계산기 가져갈 수가 없어요. 시험 보러 갈 때 계산기를 가지고 입실할 수 없죠. 그러면 결국은 암산이라든가 아니면 수기로 계산을 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것들 또는 계산식이 아주 복잡해서 계산을 하기가 너무 광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거 하나씩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계산 그 시험지에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되겠죠. 어쨌든 계산기는 없어야 되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계산 문제에 올인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본 이론 할 때 또는 기출문제, 예상문제, 문제풀이 할 때 계산 문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적어도 그 정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압축비 구하는 식 또는 배기량 구하는 식. 자, 이 정도. 제가 기본 이론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누구든 계산기 없이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산기는 불필요하지만 계산 문제에 올인하지는 마라. 하지만 기본 이론 시간 또는 문제풀이 할 때 거기에 나오는 계산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을 맞춰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자, 개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십시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요. 우리 이 카페에 올라오는 내용들 보면은 그거 개념 그렇게 막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문제 많이 풀어봐. 안 됩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개념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지금 얼만큼의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찍지 않고서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학습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풀지, 개념 정리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요. 다 찍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내가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 정리를 해라. 그럼 개념 정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렇죠. 기본 이론, 그 다음에 핵심 이론 쳐다봐야 되죠. 기본 이론 2번, 3번, 4번 돌려봐야 됩니다. 두세 바퀴 정도 적어도 돌려봐야 결론적으로 이제서 좀 눈이 들어와요. 한 바퀴 딱 돌리고 나서 아직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어느 누구한테도 그 기본 이념, 기본 이론 한 번 딱 보여주고 나서 너 자동차에 대해서 그런 건 다 배웠네? 아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바퀴 돌렸어요. 그냥 영상에 그냥 집중만 하시되 그냥 한 바퀴 쭉 돌려보세요. 근데 분량수가 많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바퀴 쭉 그냥 집중해서만 들어라. 2바퀴 돌 때는요. 그래, 메모도 좀 한번 해봐라, 이제. 메모도 좀 한번 해가면서, 학습해라. 그리고 나서 3번째 볼 때는 약 한 1.2배속이든 해가지고 좀 빠르게 해서 한 번 더 복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값이 뭐냐? 결국은 반복밖에 없더라는 거죠. 반복. 자, 특히 자동차 쪽은 반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3번 정도 개념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이렇게 풀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자동차 용어 사전이 있죠. 자동차 용어 사전이 뭐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용어 사전을 샀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사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용어 사전 필요 없습니다. 왜? 기본 이론 시간에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모르는 용어 있으면 바로 메모해 놨다가 자기만의 용어 사전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용어 사전 필요 없습니다. 또 요즘은 뭐 검색창들이 많이 있죠. 거기다 놓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 어쨌든 굳이 별도로 돈을 들여서 용어 사전까지 사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물론 좀 여유가 있고 나는 좀 합리적으로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입하셔도 좋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 포털에 보면 검색해서 나오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학습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3번째로 질문은 쉽게 던지지 말고 답변은 충실히 하라라고 지금 제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오프라인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뭔데? 뭐는 바로 답 안 해요. 너 찾아봐. 너 나름대로 조사해봐. 해보고 나서 안 되겠으면 그때 와서 나한테 물어.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딱 해주면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라고 하는데 이게 그 기억은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본인이 찾아보죠. 1 더하기 2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막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질문을 했을 때하고 그냥 1 더하기 2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딱 물어봤을 때하고 분명히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던지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포털도 찾아보고 또는 용어 사전도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의 내용도 한 번씩 쭉 훑어보면 내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넘기다 보면 다른 것도 눈에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고요. 반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내가 찾다 보면은 잘 한 번에 못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부분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고, 읽어보다가 이런 것도 있었지 하고서 한 번씩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 되다 보니까 질문 여러분들 카페에다 그냥 모르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고 해서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은 공부해보고 올리라는 얘기죠. 그래도 이해 안 갔을 때. 그렇죠? 그리고 답변은 충실해라. 여러분들 누구든 질문을 하면요. 카페에 질문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든 모르는 내용이든 물론 모르면
답변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상식 내에서 거기다가 댓글을 자꾸 남기세요. 그게 내 공부입니다. 그게 내 공부예요. 자꾸 댓글 남기고 그래서 뒤에 또 댓글이 누가 나오고 그럼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 또는 내가 지금 답변한 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답을 해버리는 거죠. 누가 올렸을 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을 때, 질문한다고 올렸을 때, 공학적 내용 물어봤을 때 나도 계속 답글 다세요. 그래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꾸 학습하고 내가 대답함으로써 인해서 그게 내 거 되는 겁니다. 내 거.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요. 문제를 만들어보고, 문제를 만들어봐라. 내가 오늘 기본서 2강 학습했습니다. 2강 학습했으면 내 나름대로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갖고 카페 질문하기에다 올리세요. 자, 서로 공유하는 거죠. 서로. 우리 카페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이렇게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쟁이죠. 서로가 경쟁이지만 같이 같은 배를 지금 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보세요. 질문하기 해가지고 그러면 누구든 다 답글 다세요. 거기다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왜? 예상 문제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게 이제 문제가 하나의 데이터 축적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점에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파트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빼버려. 근데 내가 시험 보는 해에 그 문제가 딱 나옵니다. 참 미쳐버리죠. 그죠? 어느 부분 한 부분을 등하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80점을 목표로 하겠다. 안 됩니다.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리되죠. 만점 맞아도 사실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이거 따지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결론적으로 만점, 나는 100점을 기준으로 학습을 하고 그 기준점에 맞춰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이요. 지금은 70점이었지만 예전에는 80점이 만점이었습니다. 80점에 맞춰서 사람들은 합격선을 거기다 딱 잡아놓고 그만큼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78점 맞고 떨어지시는 분들, 또는 76점, 70 몇 점 맞고 떨어지시는 분들, 지금 생각하면은요 70점대니까 다 합격이에요. 맞죠? 목표점을 어떻게 지향하느냐, 목표점을 얼만큼 잡고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나는 무조건 만점에 도전한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봤고요. 그러면 우리 그 강의의 전체적인 어떤 특징을 잠깐 한번 보면은요. 자, 우리 스텝 1 해가지고 기본 이론 충실히 다져야 된다고 했었죠. 2바퀴, 3바퀴 돌려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어 같은 거 나왔을 때 용어 별도로 메모해 놓으시고, 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냥 집중해서 듣고요. 두 번째 필기도 한번 해보고, 세 번째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고, 그래서 작동 원리, 개념 이런 것들에 충실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엔진 우리 본네트만 열어봤을 뿐이지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엔진 내부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작동 원리 개념에 저는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면서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자 하다 보니까 기본 이론이 77강이에요. 77강.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하는 강 1시간 넘게 되는 것들도 많은데 저거 언제 다 봐? 자,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요. 그 광범위한 분야에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념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학습됐고, 그러면 한 번쯤은 문제도 한두 강 정도 풀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출문제 하나 갖다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만큼 정도 지금 학습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스텝 1으로 갔으면 이제 이것을 좀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것. 대략 한 30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 요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 많은 분량을 3분의 1 정도로 좀 떨어뜨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적으로. 근데 이 핵심 요약만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학습하면은요,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저는 이미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스터했다. 두세 바퀴 정도 돌렸다라고 판단하고 나서 이거를 촬영을 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갖고서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끝난 이후에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개념 다 잡고 핵심 포인트 다 이해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문제 풀어봐야겠죠.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풀어보면 내가 그동안 공부를 했던 것이 얼만큼 정도의 내 포지션이 지금 어디냐? 그렇죠. 내가 지금 40% 수준까지 끌어올라가 있는지 60% 수준까지 끌어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차원이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개념 정리 및 개인적인 어떤 포지션, 내 위치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문제풀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내 포지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럼 문제 풀 때요, 문제집에 뭐 1번 문제, 뭐 2번 문제 이렇게 쭉 있죠. 그죠? 예제 있고. 그러면 1번 문제를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찍어서 풀었다. 전혀 모르겠다. 이런 문제는, 모르겠다. 그러면요,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별표. 뭐 별표를 해놓든, 별도로 동그라미를 해놓든, 아니면 V표로 체크를 해놓든, 그리고 그냥 내가 지금 내가 학습한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쭉 3번, 뭐 4번 이렇게 쭉 있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2번은 맞췄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서 맞춘 겁니다. 그러면 냅두세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문제를 푼다고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 정답을 틀렸어요. 그럼 정답 틀린 것은 뭐 동그라미 표를 해놓는다든가 별표를 다시 해놓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4번은 알고 풀었습니다. 5번도 아리까리 해요. 알쏭달쏭합니다. 그럼 5번도 체크하겠죠.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시험이다. 그럼 나는 그동안 배웠었던 내용들을, 학습했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죠? 한 열흘 전부터. 그러면 그때는 자, 이런 거죠. 별표 해놓은 것들, 또는 동그라미 해놓은 것들, 또는 V표 해놓은 것들,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미 2번 뭐 이런 4번 같은 거 내가 알고 풀어서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쳐다보지 말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뭔가 체크되어 있었던 것들만,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집에다가요, 답을 직접 체크하지 마세요. 답을 직접 체크하면은요, 1번에 1번, 2번, 3번, 4번 있었는데 2번이 정답이니까 2번에다 이렇게 박스를 쳐놓는다든가 형광펜을 이렇게 줄 그어놓으면은 나중에 1번 문제 풀 때요, 답은 자꾸 여기 이 2번으로만 눈이 자꾸 가요. 사람의 인지 아닙니까? 그죠?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집에다가는요, 가급적이면 별표, 동그라미, 세모 이 정도만 해놓고 거기에다가는 직접 풀지 마세요. 그럼 별도로 연습장이나 이런 것들 끄집어 내놓고 거기다가 1번에 몇 번, 2번에 몇 번, 그래서 거기서 정답 맞춰보고 여기다가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리할 때 그 정리한 내용을 깨끗한 거에다가 정리를 해야지, 자꾸 여기에 2번에다 체크를 해놓으면 자꾸 눈은 1번, 3번, 4번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2번만 그냥 딱 봐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좀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 사견이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렇죠. 기출문제. 작년에 서울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또 재작년에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런 문제들 자꾸 풀어보는 거죠. 풀어봐서 어떻게 해요? 만점에 도전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만점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강의의 어떤 그 특징은 이러한 형태의 흐름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겠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기본 이론에 충실해라. 많은 양의 방대한 양, 저걸 가지고서도 100%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학습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현실이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 이론 충실하게 다지고 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구성이죠. 교재 구성은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기본 이론서가 한 권 있고요. 기본 이론서. 자, 요거는 핵심 요약집이라고 해서 핵심 이론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의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신 기출문제 2014년부터 대략 한 2020년까지 이 정도 담겨져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그 기출문제가 설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적중 예상 문제집 해가지고 총 이렇게 4권으로 책의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구조 원리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그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기본이 충실해야만이 어떤 문제가 약간의 변형된 문제가 있어도 응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좋은 성과 있으셔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